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플라톤은 여기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에서 어느 분이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위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분이에요. 왜냐면 이데아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플라톤 그러면 이데아 세상이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이데아론이 생각이 날 거예요. 바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라파엘로가 그림을 손가락을 이렇게 위쪽을 가리키고 있는 모양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땅을 가리키고 있는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는 경험론을 중요시했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이렇게 상징하게 그림을 그린 게 여기에는 이 두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플라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플라톤은 이제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는데 20살 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돼요. 그 뒤에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마 여기에 있는 이데아론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탁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탁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플라톤은 어떻게 이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냐면, 하나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이상적인 탁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탁자를 실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상적인 탁자를 상상하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데아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플라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직접 만드는 탁자, 이거를 우리가 물질 세계로 봤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음속에는 아주 완벽한 탁자가 있겠죠. 그리고 틀림없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물질 세계에, 그렇지 이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실제 물질 세계의 탁자가 있겠죠. 그래서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게 바로 이데아라고 하는 그 영역의 복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여기에는 이데아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실제 세계이면서 이성적인 세상은 이데아 영역이다라고 봤던 게 여기에는 플라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플라톤은 여기에 있는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서 여기서 많은 제자들과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양성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야의 철학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게 여기에는 플라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플라톤은 여기에는 국가라고 하는 책도 썼지만 또 하나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여기에서 목조론적 자연관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 여기에 있는 기하학적 원자론이라고 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기하학적 원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원소, 여러분들은 사원소를 알고 있죠? 물, 불, 공기, 흙 하는 그 바로 사원소를 여기에 있는 입체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입체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다면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했던 불이라고 하는 거는 정사면체에 대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탈레스가 주장을 했던 물이라고 하는 거는 정20면체에 대응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흙이라고 하는 거, 엠페이도클레스가 사원소설을 주장하면서 흙을 주장을 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은 정6면체에 대응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기하학적 원자론을 주장하는 게 여기에 있는 플라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 특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여기 보면은 추상적 사고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학, 그리고 또 하나 이론적, 그리고 형이사학적을 바탕으로 추상적 사고 를 이렇게 중요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험적인 것보다는 관념적인 것들을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가 않고 경험적인 것들을 중요시했죠.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플라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명, 여기가 진정한 철인이잖아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분은 17세에 옆에 있는 플라톤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케이온은 여기에는 아카데미라고 하는 플라톤이 만든 학교와 같이 여기에는 그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던 학교예요. 학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학이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근대 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줘요.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관점이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목적론적 철학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변화와 원인을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경험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과 관찰에 의존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체계성이 있어요. 분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로 들으면은 이거는 근대과학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과학하고 거의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이렇게 말로 들었을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를 과학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논하다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틀림없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단지 여기에 목적은 바로 뭐냐면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경험적인 경험론을 바탕으로 해서 분류를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과학을 창시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점에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 여기에서 다루었던 것들이나 이 관념 자체는 현대과학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이해도 하고 있겠지만 또 하나 여기를 틀림없이 잘 이해를 해나가야 돼요. 그 점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바로 여기에는 우주관도 마찬가지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관을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렇게 천상계, 하나는 지상계로 나눴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면 쉬워요. 뭐냐면 지상계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세상이에요. 이쪽을 지상계로 봤어요. 그리고 천상계라고 하는 거는 계속 끊임없이 등속 원운동을 하는 세상인 거예요. 여기를 천상계로 봤어요. 그래서 우주론 자체가 이렇게 세상을 지상계와 천상계로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관념 자체도 이게 이 뒤에 수천 년 동안을 이어와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랬다가 바로 이 관념을 처음으로 부시고 근대과학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을 했던 이런 관념들이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갈릴레이와 뉴턴을 통해서 현대과학으로 바뀌게 돼요. 근대과학이 되고 그게 곧 현대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 목적론적 사고 때문에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지구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지금 제가 착각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공기 저항이 없게 되면은 같게 떨어지잖아요. 이걸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갈릴레이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연과학에 대해서, 자연철학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여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던 여기에는 관념, 목적론적 관념, 그리고 또 하나 경험적인 성격, 그리고 체계성, 이런 것들과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던 우주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우주관과 여기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자연 철학관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갈릴레이, 뉴턴을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는 천상계와 지상계라고 하는 거를 하나로 통합한 사람이 또 하나 누구냐면 그게 바로 뉴턴이에요. 그렇죠? 뉴턴의 사고대로 사과가 떨어지는 거나 이런 지상세계나 달이 떨어질 데가 없어서 도는 거나 이런 천상계나 서로 똑같다라고 표현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뉴턴은 바로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세상, 이런 지상계, 그리고 달이 떨어지지 않고 도는 세상, 천상계가 실제는 물리법칙 입장에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게 이게 혁명적 사고였었어요.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이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또 하나 인간 사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갈릴레이, 피사의 사탑, 그리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꼭 인지를 하고 여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자연 철학관이나 우주관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을 알아볼게요.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의를 보게 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플라톤하고 다르게 아까 플라톤은 여기서 그랬잖아요.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냐면 경험적인 것보다는 관념적인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추상적인 사고를 중요시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가 않고 여기 보면은 감각과 경험을 강조를 했어요. 감각과 경험,
이게 바로 곧바로 실험하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됐냐면 플라톤의 이렇게 제자로 있다가 플라톤이 돌아가신 뒤에 플라톤이 사후에 죽은 다음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에게 쪽을 여행을 해요. 에게 쪽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생물학적인 관찰들을 해요. 특히 여기 해양 어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찰을 해요. 기록에 의하면 약 한 600가지가 넘는 해양 생물들이나 또는 뭐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류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저서들이 있어요. 저술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던 사람이 여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또 하나 실험을 바탕으로 한, 근데 약간 이 실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하고는 약간 달라요. 하여튼 이거를 바탕으로 한 분류를 통해서 어떤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분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분류를 통해서 철학적인 입장으로 말하면 진리를 찾고자 했던 게 여기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정리들을 해보고 여기에는 세 분의 업적, 여기에 소크라테스, 진정한 철인, 악법도 법이다라고 독배를 마셨던 여기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 제자였던 플라톤, 이상적인 세계를 논하고 이것처럼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수학적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추상적인 사고를 강조를 했던 여기 플라토적 사고, 그리고 또 하나 얘 제자였던 여기에는 그와는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 다시 말해서 경험과 감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분류와 체계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철학과 우주관을 논하려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의의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에 의의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그리스 자연관들이, 이 자연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자연관이 결국에 가서 좀 전에 제가 여기에서 갈릴레이와 뉴턴의 예를 들었듯이 결국에는 근대과학의 출현에 막대한 영향을 줘요. 그렇죠? 특히 여기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막대한 영향을 줘요.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냐면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봤을 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수학적인 거겠죠. 이런 수학적인 거는 피타고라스 또는 플라톤을 통해서 이게 줄기를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내려와요.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 경험적 자연관도 이것도 쭉 아리스토텔레스를 바탕으로 해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게 될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 같은 것들이 사실은 기계론하고 유사해요. 이런 수학적, 경험적, 그리고 또 하나 기계론적 이런 사고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제 갈릴레이, 뉴턴을 만나면서 근대 과학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근대 과학이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과 문화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이분들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자연과학사를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때 이분들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들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물론 여기에 있는 이분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주인공으로 나올 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저는 다음 주제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볼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